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다TV의 장대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시험 2안 항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안 항목 정리로는 기간은 6문제, 정기가 4문제, 세시가 5문제가 출제됩니다. 기간에서는 실린더 헤드, 밸브 스프링 탈부착, 밸브 스프링의 장력 점검, 세 번째로는 엔진 시동 작업, 이번에는 연료장치 회로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솔린 인젝터 탈부착, 다섯 번째로 스캐너 자기 진단, 여섯 번째로 가솔린 배기가스 측정입니다. 전기에서는 4가지 항목인데 발전기 벨트 탈부착, 그리고 작동 상태라 말하는 벨트의 장력 점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화 코일 저항 측정, 세 번째로 전조등 회로 점검, 네 번째로 경운기 음량 측정이 있습니다. 세시에서는 5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로 허브 너클 탈부착, 두 번째로 캠버 캐스터각 측정, 세 번째로 브레이크 라이닝 탈부착, 네 번째로 자동 변속기 자기 진단, 마지막으로 최소 회전 반경 측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솔린 배기가스 측정, 경운기 음량 측정, 최소 회전 반경 측정은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기준값을 꼭 암기를 하셔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엔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솔린 기관, 실린더 헤드, 그리고 밸브 스프링 탈부착 작업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엑센트 엔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엔진이죠. 알파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엑센트 이전에 스쿠프에도 접목됐던 엔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이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따라서 또 이게 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엑셀 엔진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에서 엔진 그대로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올 때는 엑셀 엔진이 캬브레타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엔진이라 말을 했고요. 그리고 90년도에 MPI 방식으로 바뀌면서 흔히들 대구 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뉴 오리온 엔진이라 말하는 점화 코일과 그리고 캬브레타에서 MPI, 즉 인젝터 타입으로 바뀐 엔진, 이 엔진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대구 지역은요. 그리고 소나타 2, 소나타 1, 2, 3 다 사용했죠. 그래서 시리우스 엔진, 이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산 지역이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반떼 엔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엔진이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저는 대구 지역의 엑셀 엔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시험 볼 때 정말 엔진이 간단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전기나 모든 게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분해 작업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또 인젝터 풀고 있죠. 그래서 딜리버리 파이프 고정 볼트 2개 풀었고요. 이렇게 인젝터 나오죠.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도 인젝터 탈부착 시험이 있죠. 또 지금은 또 발전기 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전기 항목에 발전기 벨트 탈부착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탈부착하고 마지막에 벨트 장력 조절하는 것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안에 들어오는 거죠. 물펌프 풀리죠. 이 밑에 이제 크랭크 축 풀립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서 임팩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수공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 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겠죠. 타이밍 벨트 커버 풀었고요. 지금은 스로틀 바디를 풀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스로틀 바디와 그리고 흡기 다기관을 같이 풀어버리는 게 더 낫겠죠. 이제 흡기 다기관 풀고 있죠. 흡기 다기관 풀었습니다. 이제는 반대쪽에 배기 다기관 풀고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흑기 다기관, 배기 다기관이 풀린 상태로 이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로크암 카바 풀었고요. 네, 이 안에 이게 보이는 게 로크암이죠. 네, 타임벨트 텐션을 풀었고요. 네, 타임벨트 풀었죠. 네, 물펌프 풀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물펌프까지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타임벨트 풀었으면 바로 실린더 헤드 분해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은 좀 넘길게요. 지금 이렇게 실린더 헤드에 고정 볼트 10개 다 풀고 가운데 캠쭉 빼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면 실린더 헤드까지 이렇게 다 빠지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셔요. 만약에 감독관이 안에 있는 로크암이나 또는 캠축을 분해를 하고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지시가 없다면은 차라리 물펌프 이런 거 전혀 만지지 않습니다. 흑기 다기관 그리고 배기 다기관 풀고요. 바로 캠축도 안 풀고 타임벨트 푼 다음에 바로 헤드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감독관이 제재가 없으면은 이 시간은 단축시키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엔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꼭 하나씩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카페에 제가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밸브 스프링 탈거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좀 볼게요. 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실린더 헤드의 단품과 그리고 밸브 스프링 잡기라 하겠죠. 이거 앞잡기인데 잡기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누르면은 이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 밸브 스프링을 눌러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리는 걸 조절하면은 앞차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헤드면과 그리고 리테이너 상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압착을 하면요. 이 밸브 스프링이 눌리죠. 이거 손으로 드러내시는데 손으로 드러내다가 이게 튕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자석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자석 이런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그 레이저 포인트 끝에 붙어 있는 자석인데 이런 거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네, 리테이너 나왔고요. 네, 이렇게 밸브 스프링 나왔죠. 네, 시트. 네, 가이드 고무죠. 이 가이드 고무가 오래되면은 오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흰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네, 이렇게 스프링 넣고 리테이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앞찾기 또 써야 되겠죠. 이 앞찾기를 쓸 때 이게 좌우로 틀어져 버리면은 이쪽 원이 정확히 가운데 안 들어오면은 이 리테이너 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실 때 이 원과 그리고 이 중심이 거리가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록은 반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80도라면 이 180도의 너비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끼우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끼우고 탈착기 놓을 때 정말 천천히 놓으세요. 이거 세게 놔버리면은 또 이 로킹이 튕겨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꼭 밸브 스프링 탈착 시에는 리테너 록 분실을 주의하셔라. 그래서 꼭 자석을 준비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밸브 스프링의 장력 그리고 자유고 측정입니다. 이전에 19년 이전에는 장력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19년 이후부터는 자유고 시험으로 바뀌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력은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오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력도 공부를 하시고 자유구도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력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점검 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측정하려는 장력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고가 있습니다. 자유고, 자유 높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가 직각도가 있어요. 직각도. 그래서 장력 같은 경우는 규정가의 15% 이내죠. 그렇죠. 규정 압력이 15% 이내. 그리고 자유고는 100ml당 3ml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를 또 하면은 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각도 또한 이것도 3% 이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는 장력 측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 스프링 테스터 이렇게 써져 있죠. 밸브 스프링 테스터에서 이쪽 부분을 저희는 장력 게이지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눈금자, 철자 하나 붙어 있죠. 철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높낮이 제어를 위한 레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시험기 사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보세요. 지금 0으로 세팅이 돼 있죠. 맞습니다. 근데 밸브가 지금 안 올려진 상태죠. 근데 제가 밸브를 올려보고 천천히 그냥 나와버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값이 지금 이미 1kg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항상 얘의 0점 세팅을 할 때는 밸브가 없는 상태로 해야 됩니다. 밸브도 없고 이 위에 이 압력판이 이 밑에 판도 누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 압력판 손으로 누르니까 압력 바뀌죠. 그래서 이 압력판 위에는 아무런 저항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0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0점 세팅은 지금 밑에 다이얼 있죠? 다이얼을 돌리니까 0점 세팅. 지금 이게 딱 0점 세팅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로 밸브 스프링 그대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조정을 하는데요. 이 눈금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50ml입니다. 50ml. 그러면 그 밑에는 40ml겠죠. 30ml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규정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소나타에서 제가 탈착을 한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규정값은 32.9kg 폴스 퍼 40.4ml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자를 가지고 40.4ml까지 내렸을 때 이 앞에 장력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값은 시험장에서는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 빈 답안지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32.9kg 폴스 퍼 40.4ml이다. 이렇게 써놓고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몇이라 했죠? 40.4였죠? 그럼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딱. 맞죠? 여기 표시 좀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내렸을 때 쭉 내려올게요. 지금 어찌 내려왔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내린 게 규정자에서 40.4ml까지 내렸습니다. 그때 압력을 보세요. 몇이죠? 대략적으로 24kg 정도 나옵니까? 24kg 정도 맞습니다. 24 나왔죠. 좋습니다. 그대로 놓고 값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법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할 것인지 또는 밀리로 계산을 해서 빼줄 것인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고 편한 방법 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쪽에다 좀 써볼게요. 규정 압력이 있었죠. 규정 압력 32.9분의 규정 압력 32.9 마이너스 측정 압력입니다. 24죠. 이거 곱하기 100입니다. 한번 계산기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수로 나오는데 이때는 계산기의 세팅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산기 한번 볼게요. 지금 SD 버튼 있습니까? 네, 이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값이 나옵니다. 지금 몇 퍼센트죠? 27.05%로 바뀌어버렸죠? 좋습니다. 이 값은 27.05%예요. 저희 방금 전에 장력 기준값이 몇 프로였죠? 15%였죠? 근데 얘는 27.05이기 때문에 불량이 나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27.05로 불량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32.9 맞습니다. 32.9는 방금 말했다시피 규정값이었어요. 규정값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0.15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32.9 곱하기 0.15는 몇이죠? 4.9네요. 4.93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기준값 있었죠. 몇이었죠? 32.9죠. 32.9 마이너스 4.93은 어떻게 되죠? 27.9네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27.9에서 32.9 이 범위가 결국에는 이 값의 15%까지 되는 거죠. 15%.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는 측정값이 얼마였죠? 방금 전에 24였죠? 24. 27.9보다 한참 못 미친 24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15%는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량 판정을 하셔도 됩니다. 규정값은 어떻게 됐죠? 15% 이내였죠. 근데 지금 이미 27%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불량 판정을 해야 됩니다. 불량 판정. 정비 및 조치사항은요. 그렇죠. 밸브, 스프링,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자유고 시험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고 시험도 동일합니다. 근데 자유고에서는 기준값이 3% 이내였죠. 3%. 그래서 지금 밸브 스프링 장력 답안지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거고요. 자유고 측정하는 거 잠깐 영상 간단하게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4.3mm죠. 그렇습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44.3mm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측정값에다가는 이렇게 44.3mm를 적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전에 장력 테스터기에서도 많이 사용했다시피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탐침을 내리면 되는데 보세요. 탐침을 내릴 때 이 밑에 바늘이 움직여 버리죠. 이거는 밸브 스프링이 눌린 거예요. 자유고라는 것은 밸브 스프링의 자유 높이입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눌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바늘을 봤을 때 바늘이 안 움직일 때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눈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오볼게요. 눈금을 찍어보니까 마찬가지로 44mm가 좀 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확하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일반 자이기 때문에 1mm 이하의 단위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한 측정값이 이게 바로 와야 되는 거고요. 규정값에 대해서 3% 이내 값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유고든 또는 밸브 스프링 장력이든 둘 다 기준값 그리고 또한 한계값인 15%, 3%를 벗어났죠. 그래서 불량 체크를 했고요. 만약에 불량이 됐을 때는 밸브 스프링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 시동 작업입니다. 엔진 시동 작업 점수가 높죠. 그래서 꼭 시동은 거는 게 좋다 했죠. 오늘은 연료계통이고 연료계통에서는 점검할 거 4개입니다. 첫 번째로 연료펌프 릴레이입니다. 이 연료펌프 릴레이 위치는 엔진룸 정션 박스에 있든가 또는 아반떼 엔진에서는 이게 그 엔진룸 정션 박스가 아닌 실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도 봐야 되겠죠. 퓨즈도 마찬가지로 엔진룸 정션 박스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인젝터 커넥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젝터 같은 경우도 설치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젝터 커넥터에서 커넥터가 4개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게 답이 되니까 꼭 4개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 번씩은 만져봐야 된다 했죠. 또한 시험장에서는 이 차량에 대한 회로들을 이렇게 주니까 회로도 보고 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일안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보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이 2개 영상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솔린 인젝터 탈부착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 이 파이프가 연료 분배 파이프 또는 딜리버리 파이프라고요. 이 뒤에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연료 압력 조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연료 입구 포트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색깔 파란색, 녹색 부분이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인젝터에는 2핀 커넥터가 꽂히고요. 그래서 이 인젝터를 탈거를 해가는데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1번을 탈거해라 또는 2번을 탈거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통으로 아세이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 탈거하는 거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볼게요. 이렇게 인젝터의 설치 위치는 이 헤드락이죠. 실린더 헤드와 그리고 흡기 다기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게 딜리버리 파이프 고정 볼트 11mm 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차들이 이 2개 풀면은 이게 바로 빠질 거예요.
네, 이렇게 볼트 다 풀었고요. 이게 인젝터 끝에 인슐레이터가 삽입되어 있어서 좀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감독관이 만약에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요, 그 중에 하나만 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립을 빼고 손으로 잡아 당기면 바로 빠집니다, 이게. 네. 네, 다른 엔진 하나 볼게요. 네. 이 엔진은 엘란트라 그리고 소나타에 많이 사용됐던 엔진이죠. 탈거 방법은 방금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설치 위치만 한 번씩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젝터 탈부착 작업. 거의 인젝터 탈부착 작업은 시험에서 정말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인젝터 탈거 같은 경우는 위치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캐너를 이용한 엔진의 자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엔진룸에서 꼭 커넥터 탈거 여부를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정값 측정 시에는 스캐너를 찾아서 작성을 하는 거. 만약에 규정값이 스캐너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는 규정값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커넥터가 꽂혀 있거나 또는 측정값이 만약에 정상이다. 그러니까 규정값 안에 측정값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과거 기억 미속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답안지에는 두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기능사에서는 이 답안지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그래서 TPS부터 볼게요. TPS의 규정값은 0.25에서 0.5V per 키 온시입니다. 그런데 측정값은 0V가 나왔고요. 키 온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음을 보면은 당연히 커넥터가 탈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커넥터 연결 후 자기진단 과거기억 소고 재점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맵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맵센서 규정값 0.8에서 1.1V per 공전시입니다. 이거 시동 걸었죠 이제. 근데 측정값도 마찬가지로 1.1V per 공전시. 그러니까 측정값이 규정값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진단 고장 코드는 떴다는 거죠. 왜 떴을까요? 그렇죠. 고장을 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커넥터로 꽂아버립니다. 그럼 스캐너상에서는 그 이전의 고장 코드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띄워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답안지를 과거 기억, 소고 불량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고장 및 내용에는 자기진단 과거 기억, 소고 재점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딱 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이 센서가 두 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커넥터 탈거 아니면은 과거 기억, 소고 불량 이 두 개 중에 하나 답안지 작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봤기 때문에 스캐너 활용 영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기가스 측정이죠. 배기가스 측정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매연 측정과 함께 영상을 봤죠. 그래서 배기가스 측정 같은 경우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매연 측정에서는 우리 차 종도 적었고요. 그리고 기준값도 연식에 따라 달라졌죠. 하지만 배기가스 측정에서는 답안지가 더 간소화돼 버렸습니다. 보시면은 기준값이 있고요. 그리고 판정, 그리고 측정값 적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매연처럼 1회, 2회, 3회도 없고요. 또한 이 차중이 뭔지도 없죠. 그래서 좀 간단해졌습니다. 근데 실수를 하시는 게 이런 단위 빼먹는 경우 퍼센트,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퍼센트 단위고요. HC,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ppm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빼먹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 정말 이 단위 많이 빼먹고 또한 기준값에서 1.2, 220만 딱 써놓고 말아버려요. 뒤에 이하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1.2%가 기준값이 아니라 1.2% 이하가 기준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하시면은 뭐 내가 이런 걸 실수하겠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요 정말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번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CO는 1.2% 이하, HC는 220ppm 이하입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CO는 1% 이하, HC는 120ppm 이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값 달라지고요. 이 기준값은 승용에 대한 기준값입니다. 여기 볼게요. 경차에 대한 기준값은 또 달라지죠. 경차 한번 보겠습니다. 97년 말까지가 4.5에 1200이고요.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2.5에 400,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가 1.2에 220, 그리고 2004년 이후가 1에 150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이랑은 기준값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18년도에 부산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승용차가 아닌 경차로 한번 출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한 친구들 여기서 완전 멘붕 와버렸어요. 멘붕.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나가서 경차에서 2.5에 400 이 정도는 공부를 해두고 가세요. 그리고 이 밑에 끝까지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가스 시험기는 시험장마다 다른데 큐로테크 제품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위의 영상은 큐로테크 401, 그리고 밑에 영상은 큐로테크 402입니다. 근데 영상은 제가 지금은 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측정을 하실 때는 이미 이 시험기의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시험기 세팅하면은 한 180초 넘죠. 그 정도 얘가 예열하고요. 뭐 0점 세팅 혼자 정말 부팅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걸 다 끝내 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시험 들어갈 때 여기 파란색 엔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엔터. 꼭 기억하세요. 엔터 버튼 누르면은 이 펌프가 돌면서 배기가스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CO 값과 HC 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값이 안정화됐을 때 그 값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버튼 만지지 마시고 측정할 때는 엔터, 측정이 다 끝났을 때는 ESC.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차대 번호의 네 번째 자리는 자동차의 차종입니다. 그러니까 A가 경차, E는 중형, G는 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셔야 될 것은 A가 만약에 나와버렸다는 것은 이건 경차이기 때문에 꼭 기준값이 승용과는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차대 번호의 10번째 자리는 제작 연도이다. 이거 지난번에 했죠. S부터 시작해서 Y까지 2000년, 그 이후로는 1에서 9, 그리고 10년부터는 다시 A로 시작을 한다. 이런 거 있었죠. 승용에서는 2006년 이전과 이후 기준값이 변경되었다. 여기 지금 답안지 한번 볼게요. 답안지의 기준값은 CO는 1.2% 이하, HC가 220ppm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2006년 이전 차량이죠. 이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측정값 0.8%, 100ppm, 당연히 기준값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양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하셨을 때 CO와 HC 값 중에 하나만 기준값을 오버해버려도 이 체크에서는 불량이 돼야 돼요. 하나만 오버됐다 해서 양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게임님. 저 차대번호 해석 잘못해서 점수 아예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게 깐깐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차대번호 파악 잘 하시고요. 하나 팁 드려야지만 차대번호 모르시면은 차대번호 그 분석 잘 모르시겠으면은 운전석 문 열어보세요. 대부분 현대 기아차들은 운전석 문 열어보면은 그 차량에 그 스티커 붙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차 연식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기입니다. 발전기 탈부착, 그리고 벨트 장력 확인입니다. 먼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기 부품 탈것 이 꼭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벨트 장력 확인이 있기 때문에 꼭 완조립을 하셔라. 네, 이거 중요하죠. 장력 점수가 별도로 부여가 돼요.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사진이 지금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 엔진은 YF 소나타 엔진이에요. YF. 그리고 이쪽 엔진이 아반떼 HD 엔진입니다. YF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들어가고 그 밑에 발전기가 있죠.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HD는 그나마 여기가 흡기닭이 그 옆에 있죠. 위쪽에 올라와 있어서 얘는 그나마 작업하기가 편한데 정말 이런 차들 나오면 애먹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실차가 아닌 시뮬레이터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렇게 배터리를 먼저 탈거하고요. 네, 이제 발전기 뒤에 LR 단자 커넥터 탈거했죠. 그리고 캡을 열고 발전기 B 단자 볼트도 풀어줘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풀 것이 벨트 장력 고정 볼트입니다. 네, 이렇게 볼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볼트를 1번이라 하고요.
이 볼트를 2번이라 했을 때 뭐 아무거나 풀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볼트의 이름이 고정 볼트고 얘는 조종 볼트입니다. 조종 볼트. 그러니까 이 발전기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장력을 조종하는 볼트가 얘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고 얘를 돌려야지 얘부터 풀어버리면 이 볼트, 이 긴 볼트가 손상된다 할까요? 흔히들 빠가 난다 하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얘부터 풀고 그 다음에 조종 볼트를 푼다. 이런 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볼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좀 넘길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도 발전기 고정 관통 볼트라죠. 이제 정말 긴 볼트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긴 관통 볼트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를 이렇게 빼내면 되겠죠. 네, 이거는 기아 레토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쪽에 발전기가 위치하고 있죠. 혹시나 발전기랑 기동 전동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에는 꼭 벨트가 걸려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위치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탈부착과 그리고 벨트 장력 확인. 네, 끝냈고요. 다음으로 점화 1차, 2차 저항 측정입니다. 점화 코일에서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계자로형, 폐자로형, DLI형, 그리고 요즘 차량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I형이죠. 그래서 점화 코일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둥근 거 있죠. 제가 밑에를 이렇게 절개를 해놨는데 이 방식이 바로 계자로형입니다. 이 보이는 코일, 굵은 코일이 1차 코일이고요. 그 안에 2차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이유가 인슐레이팅 오일이라는 절연유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길거리에 보면은 전봇대 있죠, 전봇대. 전봇대 있으면 전봇대 옆에도 큰 통 달려있죠. 그 통 안에도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얘죠. 이게 폐자로형이랍니다. 그래서 폐자로형. 그래서 엑셀 엔진에서도 이런 거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DLI형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차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DI형이죠. DI형. 그래서 이 방식들이 나오는데 각각 찍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거나 또는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찍는 포인트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에다가는 검은색 탐침봉, 플러스에다가는 빨간색 탐침봉을 댑니다. 이게 바로 1차 코일의 저항입니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1.7옴 뜨고 있죠? 네. 그리고 2차 코일은요, 여기입니다. 2차 코일은 검은색은 그냥 있고요. 빨간색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하이텐션 코드, 중심 코드가 꽂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꽂아버리면 2차 코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왜 테스트 값이 이렇게 0L로 이 무한대로 떠버릴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지금 1차 코일 찍었을 때는 1.7옴이 나왔어요. 근데 2차 코일을 찍을 때는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 2차 코일이 끊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이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있죠. 저항의 레인지 단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00, 여기 400 있죠. 그리고 4K, 4K는 4000입니다. 그리고 40K, 4만. 그렇죠. 그리고 얘는 40만이죠. 그래서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2차 코일은 대략적으로 만옴 가까이 나옵니다. 만옴. 그러니까 4K를 넘어서 40K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영상 좀 넘겨볼게요. 지금 한번 여기 볼까요? 지금 이 테스터기를 400, 4K, 40K까지 갔죠. 그러니까 40K는 4만 옴이죠. 그러니까 값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한번 여기 좀 영상 좀 볼게요. 1차 저항 찍을 때는 이쪽으로, 그렇죠. 1차 저항, 2차 저항을 찍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찍겠죠. 네. 우선 폐자로용 같은 경우는 네, 다음은 폐자로용입니다. 레인지 다시 1차 저항으로 바꿔놓고요. 바로 두 개, 이 배선이 이 이 커넥터에 커넥터 연결되는데 찍습니다. 커넥터에 바로 꽂아도 되고요. 그렇죠. 2차 코일은 이렇게 네, 이것도 가운데 넣는 게 다예요. 2차 저항 값은 12.37, 그렇죠. 12.31. 이렇게 12.3 킬로옴입니다. 여기서 단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단위. 1차 저항의 규정값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옴이다. 2차 코일의 저항값은 12.1 플러스 마이너스 1.8 킬로옴이다.
여기서 측정값도 마찬가지죠. 1차 코일은 옴이에요. 근데 2차 코일은 킬로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킬로옴이란 것은 천단위죠. 천단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위에서 킬로자 빼버려도 이거는 측정값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측정값이 0옴과 그리고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0옴은 배선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은 배선이 끊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둘 다 기준값을 넘어버렸죠. 규정값을 넘었기 때문에 불량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이 됐을 때는 점화 코일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 또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중에 하나만 값이 불량이 나도 불량 교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는 전조등 회로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배터리 방전 여부, 그리고 터미널 탈거. 두 번째로는 전조등 퓨즈, 당연히 엔진룸 정션 박스에 있겠죠. 그리고 전조등 릴레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조등 전구, 이거는 라이트 뒤에 뚜껑 열어보면 확인 가능하죠. 마지막으로는 전조등을 킬 수 있는 다기능 스위치 커넥터 이상 여부, 그러니까 커넥터가 빠져 있는지 이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4개 보면은 이 개소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4개 중에 하나 찾은 게 다예요. 회로 점검 점수 그리고 답안지 작성 점수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꼭 이 2개의 점수 중에 답안지를 틀리더라도 회로 점검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포기를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전기 회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1안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안지 볼게요. 전조등 회로에서 오늘 이상 부위는 전조등 릴레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릴레이가 내용 및 상태에서는 탈거예요. 그래서 탈거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탈거 말고도 망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에서는 불량, 당연히 탈거가 됐기 때문에 전조등 릴레이 장착 후 재점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전조등 퓨즈였어요. 그러면 이 이상 부위에다가 전조등 퓨즈, 내용 및 상태는 단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흔히들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퓨즈가 끊어졌다 쳐요. 그러면은 전조등, 퓨즈, 단선 여기 다 써버려요. 이상 부위에는 단선이란 말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부품의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및 상태에다가 탈건지 또는 단선인지 또는 망실인지 이걸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쓰실 때 꼭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에서는 또 경기 음량 측정입니다. 50% 출제되도록. 시험장에서는 암소음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에서는 암소음을 또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있죠. 이게 암소음이에요. 암소음은 A와 C 특성에서 측정한 값의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측정 소음도, 즉 암소음이 10dB 이상이면 암소음 영향이 적음으로 보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10dB 이하, 그러니까 3에서 9dB 이내이면 아래의 보정표에 맞춰서 보정한다 되어 있죠. 측정값 차이가 3이었을 때는 보정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4에서 5는 마이너스 2, 6에서 9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암소음 측정에서 90dB, 측정 대사음이 95dB 때 5가 되죠. 그래서 5에 대한 보정값은 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95 마이너스 2 해서 측정값은 93dB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능사에서는 암소음이 무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시라면 그냥 하시는 거고요. 산업기사에서는 무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보정값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준값 같은 경우는 90에서 110dB 이하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안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19년도부터 어떻게 됐다면 90dB 이상, 110dB 이하 이렇게 변경이 됐죠. 또한 이 기준값은 2000년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2000년 전에는 90에서 115dB, 2000년 이후에는 90에서 110dB 이렇게 바뀌겠죠. 또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데시벨 단위 쓸 때 D는 소문자고요. B는 대문자로 쓰시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오프, 그리고 위쪽은 하이, 로우입니다. 그럼 경기에서는 하이를 측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S, F, 맥스 홀드가 있어요. 슬로우 패스트고 맥스 홀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맥스 홀드에 누릅니다. 그리고 A, C, 캘리브레이션. 먼저 측정할 때는 캘리브레이션에 놓고 94dB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C로 바꿔놓고 그 후에 리셋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로우에서는 35에서 100, 하이에서는 65에서 130이기 때문에 경운기는
대부분 하이에 놓고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측정하실 때 네, 우리 게임님이 보통 혼 누르는 거 조교가 누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측정하고 그 다음 이 테스트기 값을 보고 있으면은 조교가 빵 눌러줄 거예요. 그 값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값은 90dB 이상, 110dB 이하. 이 기준값은 2000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죠. 오늘 측정값은 130dB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봤어요. 기준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량입니다. 그리고 정비 및 조치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경운기에 보시면요. 경운기 음량 조절 나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경운기 음량 조절 나사가 있다면 음량 조절 나사를 규정값 범위 내로 조정 후 재점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없다면 경운기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운기 뒤에 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다 영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셋입니다. 셋시에서 첫 번째로 허브 너클 탈부착 작업입니다. 지금 이쪽이 바로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이쪽이 이제 바퀴가 꽂히는 부분. 그래서 허브라고요. 허브 뒤에 쪽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쇼버도 부착되고요. 타이로드 엔드도 부착되는 부분, 로암도 부착되는 부분. 이쪽을 바로 너클이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셔도 이렇게 여기가 너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밑부분이 이렇게 로암이 있고 이 위쪽이 쇼바가 붙어있는 타입이 맥퍼슨 타입이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쇼바 풀어주고요. 밑에 쪽으로는 로암 풀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타이로드 엔드 풀어주고 그러면은 너클이 빠집니다. 이전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했다면 너클과 허브까지도 분해를 했습니다. 유압잡기 같은 앞잡기가 있는데 그걸로 이 두 개를 누르면은 또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브와 너클을 통으로 같이 풀어가면은 다시 조립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차에서 만약에 작업을 진행한다면은 볼 조인트 플러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로우암이랑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이거 할 때 쇠망치로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볼 조인트 플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쇼거, 로우암, 타이로드 엔드, 브레이크 파이프, 등속축을 다 빼야지만 이 자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조금은 체력이 요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EF 소나타 거고요. 지금 이게 바로 브레이크 디스크죠. 브레이크 디스크고 이 바로 뒤에 것이 허브 베어링, 그리고 이 자체를 바로 너클 암이랍니다. 그래서 엑셀축, 즉 등속축은 허브에 꽂혀서 바퀴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캘리퍼 풀고요. 네, 타이로드 엔드 풀었죠. 네, 이렇게 플로를 사용해서 타이로드 엔드 풀었고요. 등속축 풀고 있죠. 디스크 풀었고요. 그리고 밑에 로우암 볼 조인트 고정 볼트 풀고 있습니다. 어프암 볼 조인트 고정 볼트죠. 네, 이렇게 볼 조인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푸시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너클암과 허브 이렇게 탈거가 완료가 됐죠. 다음으로 캠버 캐스터각 측정입니다. 이거는 이런과 같은 항목이죠. 포터블 게이지와 휠 얼라이먼트 테스터기 두 가지 활용할 수 있고요. 포터블 게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휠 얼라이먼트 테스터기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 바퀴마다 이 측정 센서를 다 부착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작업이 많거든요. 대부분 시험장은 이런 걸 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답을 적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토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개별 토우도 있고 캐스터, 캠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캠버와 캐스터였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이 값이 바로 기준값이고요. 그리고 왼쪽 바퀴의 캠버값 1.56, 오른쪽 바퀴의 캠버값 1.62. 근데 색깔을 보세요. 색깔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이 떴다는 것은 기준값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캐스터 같은 경우는 3.6도에서 4.6도인데 4.03, 4.24 기준값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최종 화면 보고 값 찾아 쓰는 게 다죠. 네, 그래서 맥퍼슨 타입은 캠버나 캐스터가 조정이 불가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캠버 볼트나 그렇죠. 또는 심 같은 거 삽입해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프론트 스트러 어셈블리와 로암 교환 후 재정값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규정값 볼게요. 규정값은 2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죠. 그리고
캠버각 같은 경우는 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입니다. 그런데 둘 다 기준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량으로 체크를 했죠. 그리고 두 개 다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슈 탈부착입니다. 지금 뒷바퀴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드럼 브레이크에서 드럼을 분해를 하면은 이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간 게 라이닝 슈라 하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스프링을 걸고 있는데 이 스프링 거는 것보다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라면 얘입니다. 얘. 스프링 들어가고 이게 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컵은 동글동글하죠. 새 거니까. 하지만 오른쪽 거 보세요. 왜 이렇게 사각형이 돼버렸을까요? 그렇죠. 작업하다 보면은 정말 여기서 힘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슈홀드 다운과 그리고 컵 조립이 어렵다 했는데 왜 어렵다면 플라이어 이빨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제 영상 이거 잠깐만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셔를 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면요. 이게 옆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백힌 무슨 플레이트에 말이냐? 보면은 보세요. 단차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좀 튀어나와 있는 튀어나와 부분이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그래서 바깥쪽으로 벌려서 그래서 조립을 해라 손으로 이거예요. 한번 껴볼게요.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커버샷. 손으로 끼고 있죠. 커버샷 할 때 이게 제일로 많이 튀어나갑니다. 플라이어로 작업하실 때 제일로 많이 튀어나가는데 옆으로 좀 이렇게 편향을 시켜서 작업을 하면 이게 또 티 나가다가 한번 껴볼게요. 재수없이 감독관 발 앞에 티 나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어때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세요? 라이닝을 꼽는데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옆부분으로 편향시켜서 네. 들어가. 그래서 그렇죠. 피치가 좀 적은 걸 좀 마지막으로 커버샷 손으로 이렇게 조립해야겠죠. 들어오는데 그리고 스프링 이렇게 작업 들어가면 되죠. 좋습니다. 스프링 할 때는 줄 때도 스프링이 네. 보시면은 짧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만큼 거리가 있죠. 네, 어떻게 된다면요. 제가 이걸 빼고 바깥쪽으로 해보면 이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이세요? 네. 손으로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는 또 안쪽으로 해서 그래서 작업을 얘를 하시면 정말 이렇게 편할 거예요. 작업해주면 분명히 이 스프링 낄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바깥쪽으로 벌려서 하면은 분명히 손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 변속기 자기 진단입니다. 자동 변속기 자기 진단은 밸브 바디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뜨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CSV 또는 DCCSV 또는 SCSVA 그리고 SCSVB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커넥터들이 별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커넥터예요. 통합 커넥터. 그러니까 이 커넥터를 빼버리면은 뭐 PCSV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PCSV부터 시작해서 4개가 동시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이 4개 중에 가장 위에 거 하나를 적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있죠. 항목 1에서는 틀려서는 안 된다 했죠. 모든 답안지에서는 항목 1, 즉 측정 또는 점검에서 틀려버리면 0점 처리입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상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압력 조절 솔노이드 밸브 PCSV라 적었는데 이거는 스캐너로 고장 진단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 및 상태는 무조건 커넥터 탈거 아닙니다. 이것 또한 커넥터 탈거가 아닌 과거의 미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엔진룸에 변속기 위에 붙어있는 커넥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정은 불량, 커넥터 연결 후 자기진단 고장기억 소구 재점검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만 봐주세요. 네, 3시에서 이제 마지막 최소 회전 반경 측정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은 기준값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준값 있죠? 최소 회전 반경의 기준값은 12m 이하입니다. 대부분 차량들은 12m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한 5m에서 한 6m 범위 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하실 때 중요한 것은 기준값 그리고 산출 근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산출 근거 sin 알파분의 L 플러스 R 이거는 저희 필기 공부하실 때도 정말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L은 축거고요. R은 킹핀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접지면 중심과 킹핀 간의 거리 R은 감독관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축거와 그리고 이거는 제시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산 공식 작성하고요. 그 계산값에 대한 최종값이 측정값 5.1m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기준값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양호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답안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감독관이 우회전, 좌회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측정 바퀴가 좌측 바퀴, 우측 바퀴 2개의 각도를 측정해야 돼요. 바퀴 밑에는 이렇게 회전 답판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면은 이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 각도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바퀴에서 만약에 각도를 보고자 할 때는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는 거고요. 왼쪽 바퀴의 각도를 보고자 할 때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전 답안지입니다. 이전 답안지에서는 회전 방향 좌우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 부위에 좌측 바퀴, 우측 바퀴 체크하고 조향각 30도 하나만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우회전이라면 이상 부위에는 좌측 바퀴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로 가야 되겠죠. 기준값, 최소회전 반경, 측정값 이렇게 있는데 이 답안지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는 좌측 바퀴의 각도와 우측 바퀴의 각도를 두 개 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들을 좌측 바퀴 할 때는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야 했고요. 우측 바퀴의 각도를 측정할 때는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야 된다. 이거 꼭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또 측정값이 달라져 버리니까 틀린 답이 돼버리겠죠. 네. 네, 이렇게 3시까지 해서 오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2한 항목의 공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